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굿모닝 일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폭락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1.9% 올랐고 S&P 500 지수가 1.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했습니다. 자, 다우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대폭락 이후에 장 초반에 상당한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양호한 지표도 나왔었고요. 장 초반에는 한 800포인트 정도 오르는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던 다우 지수가 오후 들어서 저렇게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한 400포인트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2%대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역시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 경제 재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면서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22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현실화하게 되면 경제 재개 또 회복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의 재봉쇄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다시 경제를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선에 있는 주나 도시별로 봉쇄 완화가 지연되거나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두 달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는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6월 달에 78.9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4월에 71.8로 저점을 찍고 나서 5월 달에 72.3 그리고 6월 달에 78.9로 두 달 연속 회복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장 전망은 75였으니까 시장 전망보다도 좋은 그런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소비자 태도지수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 심리를 지수로 나타낸 것인데요. 역시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고요. 지난 5월에 고용 증가가 나타난 영향이 크다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5월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시 전문가 예상치인 0.7% 상승을 웃도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0.4%, 프랑스가 0.5%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독일은 0.2%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 반등은 전날 코로나19 재확산과 또 경기 회복의 부정적인 전망에 따라서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역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목요일 날의 유럽 증시 또 미국 증시의 급락장이 바로 금요일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코로나19 2차 파동 공포에 아시아 증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지난 주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전날 폭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1.9% 오른 25,605.5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3% 오른 3,041.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1% 오른 9,588.81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주요 지수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코로나19의 2차 확산 가능성과 6월 소비자 심리지수 등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와 유타, 또 뉴멕시코 등은 6월 7일 이후 일주일간 전주 대비 40% 이상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고,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도 같은 기간 30% 이상 증가하는 등 2차 확산에 대한 공포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가 재개된 후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뉴욕주는 사업장과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셧다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경고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날의 상승을 두고 네이엠 에슬람 에바트레이드 수석시장 분석가는 폭락 후 약간의 반등을 경험하는 게 정상이라면서 이날 반등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연준이 공급하는 풍부한 유동성과 경제 재개를 고려하면 증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날 낙폭이 컸던 금융과 부동산, 또 에너지주가 2에서 3%대의 상승세를 보였고, 산업과 소재, 또 테크주들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아메리칸 항공이 이날 최근에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 또 이런 사업 계획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16.4% 급등했고, 델타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 다른 항공주들도 전날 급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11에서 12%가량 급등했습니다. 스포츠용품 업체인 딕스 스포츠굿즈는 배당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9%가량 올랐고요. 반면 케빈 클라인의 모 회사인 PVH는 지난 목요일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5.9% 하락했는데 S&P 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4% 가까이 떨어졌던 테슬라는 이날도 3.9%가량 떨어져 신고가 경신 이후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 주요 종목들의 주목할 만한 뉴스를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나온 글로벌 기업들과 종목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배권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마힌드라는 컨퍼런스 콜에서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힌드라의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마힌드라는 지난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해서 현재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지난 1분기 19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쌍용차 등 해외 사업 부분에서 전년 대비 약 3천억 원 이상의 연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앞서 쌍용차에 대한 투자 계획도 2,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대폭 줄인 바 있습니다. 한편 쌍용차는 올 1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날이 불투명하다라는 시장의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미국의 렌터카 업체 허츠가 법원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주식 발행을 허가받았습니다. 법원은 회사 재조직화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이 주식 발행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신주를 발행해도 좋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결정에 따라서 약 2억 5천만 주 신주 발행을 통해서 10억 달러의 자금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발행이 성공을 하면 허츠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허츠가 이렇게 파산 보호를 신청한 이후 주가가 정부의 대규모 지원 기대감으로 한 차례 급등 흐름을 보인 만큼 성공적인 발행이 전망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한 차례 주가 급등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급락한 뒤 전거래일에는 37% 이상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2.83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급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항공, 여행주의 반등 기대감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들 업종들과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빅3 기업이 지난달 미국 내 공장 가동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재개와 함께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들이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 기업들의 결근자 수가 전체의 8에서 1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업체들은 작업조 변경과 임시직 채용 확대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생산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인 만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경기 회복세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재개 기대감 이면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슈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 나스닥의 주가가 1%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 이상 하락 마감했는데요. 먼저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낮췄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80달러에서 65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조금 더 낙관적이긴 했지만 역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을 실현할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가운데 코로나의 붕세가 풀리면서 전통적 자동차 업계들의 회복세가 더 가파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테슬라보다는 GM이 더 낫다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 3.86%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 1,000달러를 기록한 이후 전거래일에는 93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슬라의 매수 열풍 뜨거운데요. 이러한 소식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에는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와 또 유동성의 힘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과 관전 포인트,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지난주 장이 코로나19 공포로 큰 낙폭을 보인 바 있는데 과연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 또 이번 주는 어떨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다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 기자. 일단 주말 사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부 주 그리고 도시들의 봉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뉴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마스크 미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그런 단계적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면서 셧다운 재개 가능성을 뉴욕주가 거론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미국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가 보죠? 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2개 주가 이미 확산세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리고 플로리다 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감염자 수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3,500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또 플로리다하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감염자 수가 그래도 좀 낮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받은 사람 대비 양성을 받은 사람들의 양성률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염자 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러다가 또다시 뉴욕처럼 될까 봐 좀 걱정스러운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 피해가 컸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완강한 소강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일부 주에서는 이미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산소 마스크와 또 인공호흡기 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좀 확산되면서 격리 상태로 치료 중인 환자 수가 늘고 있고 그러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또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현재 2차 유행의 우려가 커 보이고 또 일부에서는 병상과 인공호흡기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좀 셧다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유타주라든가 오리건주 그리고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고요.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재개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압력이 더 강한 상태이고요.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우열되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요.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는데 최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까지 해제했습니다. 네. 그 배경을 보면요. 최근 그 지역의 그 보건당국 책임자가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경제 재개를 계속해라라는 사람들의 시위대가 그녀의 집 앞으로 몰려가면서 그녀를 마치 나치, 히틀러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제 시위를 계속을 한 거죠. 네.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압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일 오클라호마에서 3개월 반 만에 그 정치 유세를 재개하는데요. 이 모임 장소가 2만 명이 가까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장소이거든요. 네. 이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 상황인 만큼 뭐 미국에서는 뭐 당장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 폐쇄로 들어갈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도,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그게 그대로 드러났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뭐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네. 한 주간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5% 넘게 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일단 그 목요 장이 된 배경을 먼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수요일에 있었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가 상당 기간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또 일각 생각해 보면은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걸 시장이 또 몰랐나 싶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FOMC는 그냥 계기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는 이렇게 뛰고 또 채권 금리는 왜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그동안은 한쪽 귀와 한쪽 귀를 막으면서 그냥 경제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했지만은 이 FOMC를 계기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이를 다시 되돌아볼 계기가 된 것인데요. 그 샘 스토벌 CFRA 그 수석 전략가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샀다. 이익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그 FOMC 이전과 그리고 주식 폭락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산 가격
우리는 자산 가격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연준은 자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설사 자산 시장이 가열되는 일이 오더라도 높은 실업률이 해소되는 등 실물 경제에 가시적인 개선이 없는 이상 연준은 계속 돈을 풀겠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코로나19 상황, 백신 개발 소식, 경제 회복 지표 등을 바라보면서 시장은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신중한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연준은 그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밝혔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한 상황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개발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뭔가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만큼 역시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자, 이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시장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말하는 경제의 기본 체질이죠. 기본 체질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빨리 달렸던 증시가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다슬 기자가 설명드렸지만 연준의 그 냉철한 현실 인식, 그건 사실은 하루 전날 발표됐던 OECD 세계 경제 전망을 봐도 여실히 드러났었거든요. 예. OECD가 수정 전망한 그 세계 경제 전망이 올해 마이너스 6% 성장, 역성장이죠. 그렇죠. 내년에는 5.2% 성장으로 굉장히 살아날 걸로 봤는데요. 네. OECD 경제 전망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2차 대유행을 전제로 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을 할 경우에 원래 이제 경제는 마이너스 6%인데 코로나 2차 대유행을 하면 글로벌 경제는 마이너스 7.6%. 네. 엄청난 역성장을 할 거죠. 또 특히 내년 상황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내년에 5% 성장을 전망했지만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나타나면 내년도 글로벌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즉 이 말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2차 대유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네. 1차 유행의 어떤 그 두 번째 잠파도로 가느냐 그건 결과론적으로 좀 그 진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한 번 유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올해 경제,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의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갔던 증시는 조금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 증시 상황을 보자면 좀 우리 증시도 많이 회복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비싼 수준에 와 있다. 이런 분석과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S&P 500 지수로 봐도 지금 PER 그러니까 그 전체 주가가 기업들의 이익의 몇 배 정도를 반영하느냐 나타내는 PER이 21.8배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 5년간 평균이 16.7배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편이지만 역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추정 PER이 지금 12.3배거든요. 네. 우리나라 역대 20년간 평균이 10배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업들이 내는 이익 수준에 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와 있다. 네. 기본적으로 그 PER은 뭐냐 하면 그 현대 주가 수준,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EPS, 주당 순이익을 나눈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높다는 말은 향후에 기업 이익이 늘어나거나 주가가 떨어져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기업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PER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파르게 V자로 반등하던 그 증시 국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박앤셀 국면이라고 하는 국면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예. 보는 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이 내는 이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당 기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증시가 좀 비싼 수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치게 되면 정말 증시에 또 뭔가 큰 악재가 되겠죠. 그렇죠. 지난달에 한 20명대로 줄어들었던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지금 최근 2주간에 43.6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그 시점이 된 그 매개가 50명이었거든요. 신규 확진자 50명. 그래서 그 마지노란 선을 이제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역 당국은 지금 상황에서 더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좀 살아나던 지금 살아나려고 하던 우리나라 경제 지표 또 기업 이익 자체가 향후에 좀 다시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있지 않더라도 기업들 이익으로 보면 2분기가 기업 실적의 최악 국면이거든요. 예. 지금 1분기에 S&P 500 지수의 EPS가 마이너스 한 15% 가까이 됐습니다. 2분기는 40%가 넘는 감소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낙폭을 좀 줄이겠지만 2분기가 그 실적의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한 7, 8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7, 8월까지는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큰 악재 두 가지를 꼽자면 역시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기업의 2분기 이제 그 실적 발표 이것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좀 중요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현실화됐을 때 1차 증시 추락 때처럼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될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두 가지가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각국 재정당국이나 통화당국의 준비 태세가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의 고용이 악화될 경우에는 네. 그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서 소비 여력이 굉장히 악화되고 그게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 실직자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고지만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수당에 정부가 주당 지금 $600씩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가처분 소득 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비가 가파르게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 역시 추가적인 부양 조치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지면 또 한 번 그런 어떤 버퍼로서의 통화정책에서의 부양 기조 재정에서의 부양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려감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도 지금 베이징에서 신파디 시장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 미국 모두 1차 대규모 감염을 한번 치렀던 나라들이거든요. 결국은 방역이나 보건 시스템 자체가 처음 그 1차 파고를 맞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때만큼 가파르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최악의 국면까지 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 섣부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큰 차이로 보면 1차 증시가 얻어맞았던 그 충격파에 비해서는 2차 충격파는 굉장히 적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통상 이제 여전히 지금 강세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강세장에서는. 그래서 강세장 기조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트렌드 자체가 아직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코스피 지수는 한 2,000 내외, 1,900대 후반 정도면 지지력을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실망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시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든든한 유동성의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경우에 언제든 들어가서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내겠다라는 대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기 유동성의 힘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각국의 정부 지원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 또 보건 시스템이나 방역 시스템도 1차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유동성의 힘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역시 1차 폭락 때의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공포는 좀 덜할 것이다. 2차 조정이 오더라도 그 폭이 1차 때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역시 지금 각국의 부양 조치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엊그제인가요? 피터 나바로 그 백악관 무역 제조 그 정책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조 달러 정도의 추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2조 8천억 달러 정도 재정 부양을 했으니까 이게 최근 이제 몇 달간 보였던 재정 부양책을 한 방에 그냥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추가 부양 카드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대선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더 미끄러지는 상황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 코너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 재무부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연준에 지원한 시드머니 4,540억 달러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5조 달러 정도로 연준이 언제든 쏠 수 있는 자금이 있거든요. 예. 지금 연준이 1차로 2조 3천억 달러 정도 유동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제 지금 자산 매입한 규모는 한 3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한 2조 달러가 남아 있는 아직 상태고요. 많이 안 썼군요. 그렇죠. 네. 또 의회 아까 승인받은 자금들 추가로 한 2조 몇천억 달러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연준의 실탄도 4조 달러 이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가격이 흘러내리면 밑에서 받쳐서 시장을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연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EC죠.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또 화상회의를 열어서 EU 회복기금이라는 리커버리 펀드 조성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또 논의할 거기 때문에 네. 뭐 미국, 한국, 중국 뭐 어느 나라든 유로존까지도 대규모 재정 부양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을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뭐 엄청난 정부의 지원책들, 각국 정부의 그리고 또 유동성,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엄청난 악재들도 뭔가 나타날 것 같고 혹은 또 시장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유동성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뭐 엄청난 유동성의 힘이 사실은 여러 종목들을 갈아타면서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은 지수 자체가 펀더멘탈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수를 보지 말고 개별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결국은 저성장 국면에서도 계속 꾸준히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런 종목을 꼽으라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비롯한 언택트 관련주들 또는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 관련주들 네. 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를 필두로 하는 바이오 관련주들 이게 저성장 국면에서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리로 펀딩 자금을 땡겨서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업체들 또 향후에 바뀌는 어떤 경제의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업종들이 바로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업종에 대한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추종하는 매매보다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가의 매수해서 비중을 계속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또 4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자금이 이제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혜를 보는 업종들, 그러니까 자동차나 해운이나 조선 이런 업종들이 항공도 물론 포함되고요. 이런 업종들이 수혜 대상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이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업종들에 대한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조금 장기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실망감에 투매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렇다고 해서 투매하지 않고 오히려 물타기를 할 필요도 없다. 계속 이 하락을 좀 감내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예. 신규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어떤 험난한 상황들을 좀 넘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수가 아닌 개별 종목을 좀 봐야 할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 그리고 단기 하락 시에는 좀 물타기는 자제하셔라. 그리고 장기 투자에 좀 초점을 맞춰라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악재들 그런 우려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이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자, 정 기자가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은 마치 냉전 시대 미소 군비 경쟁을 좀 연상시키는 국면인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서로 먼저 개발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만 보면요. 미국 바이오벤처 모더나가 내달에 이제 3상 임상 실험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모더나는 지금 2상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중인데 3상 같은 경우에는 이 2상이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 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3상까지 잘 진행이 되면요. 7월 달부터 백신 생산이 진행이 됩니다. 이미 그 스위스의 론자 그룹하고 이미 그 백산 생산 계약을 맺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연간 10억 분의 백신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3만 명을 대상으로 8월 달 3상 임상에 들어갑니다. 10월까지 20억 명에 해당하는 분량을 생산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가 4억 명분의 그 백신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시노백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브라질 상파울루와 손잡고 그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6월까지 백신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도 시장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 주요한 일정들, 미국과 중국에서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예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또 어떤 발언을 할지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EU 정상회의에서 또 어떤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 이번 주 목금에 진행되는 EU 정상회의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선택 이슈앤 종목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윤여민 팀장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국내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막판에는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1에서 2%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고서 전 주말에는 이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해준 만큼 오늘 국내 증시 흐름도 잘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요일장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미리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오늘 팀장님이 선택하신 이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저는 좀 컨텐츠 쪽으로 좀 섹터를 잡아서 왔는데 네. 일단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나오는 것 같았지만 네. 여전히 다시 한번 이제 남미 쪽이라든지 좀 브라질 쪽으로 좀 많이 좀 창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1분기가 지나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좀 기업들의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고려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선방했던 기업들이 좀 있겠지만 네. 2분기에는 사실 좀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있는 섹터가 좀 무엇일까를 좀 찾아봤고요. 네. 또 사실 이제 그 문화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섹터는 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로 팝업되는 게 이제 영화 쪽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2013년에 관객 수가 한 2억 명을 올라간 이후에 네. 지금 작년까지 좀 그 수준이 좀 크게 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그래도 2억 명을 좀 어느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좀 코로나19로 좀 직격탄을 좀 맞았죠. 그쵸. 그래서 좀 관객 수가 20-30% 정도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좀 반대되는 좀 문화 소비 관련된 좀 섹터들이 좀 눈에 띌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뭐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사실 1995년도에 나와서 네. 뭐 미국 드라마죠. 뭐 CSI라든지 여러 좀 좋은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인기 있는 드라마가 좀 많았지만 네. 케이블 TV 같은 경우도 좀 모바일이든 이런 좀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양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게 바로 OTT죠. 오버 더 탑이라는 이제 새로운 섹터인데 뭐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뭐 OTT 관련된 특허 관련된 출원이 상당히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2015년부터 19년까지 뭐 5년 평균 봤을 때 20% 이상 정도 늘 정도로 계속 특허 출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의 사용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꼭 극장을 가거나 뭐 케이블 TV 꼭 집에서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네.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관련된 뭐 반대적인 수익을 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콘텐츠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이슈로 잡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이제 이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돼서 어떤 좀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좀 종목을 좀 몇 개 갖고 왔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뭐 키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방탄소년단 관련된 뭐 이런 이제 종목으로 좀 네.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어떤 이제 그런 엔터테인먼트죠. 매니지먼트랑은 좀 많이 계약이 좀 해지가 되면서 네. 오히려 좀 콘텐츠 관련된 쪽으로 좀 승부를 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기존에 매출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이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네. 계약이 좀 많이 해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는 어떤 컨텐츠에 좀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지금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 하나죠. 뭐 보건교사 아는 형을 좀 제작을 해서 네. 하반기에 좀 이제 어느 정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사실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이 분명히 비중이 높았습니다만 컨텐츠로 다시 어떤 양질의 컨텐츠로 승부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하반기에 좀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방탄소년단의 어떤 좀 테마에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좀 IPO 좀 뉴스가 좀 어느 정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OTT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엮여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까 싶었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좀 믿고 본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사실은 넷플릭스는 이제는 거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어떤 그런 걸로 어떤 그 플랫폼 같아요. 플랫폼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화라든지 뭐 케이블 TV가 아니라 그냥 모바일에서든지 뭐 에어팟 같은 데서 언제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뭐 드라마를 몰아서 본다고 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집콕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OTT도 상당히 경쟁이 좀 글로벌적으로도 치열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넷플릭스가 좀 어느 정도 선두권을 갖고 있지만 뭐 디즈니도 좀 들어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치열하게 좀 대부분 경쟁이 예상되고 있고 이 관련돼서 결국 그 안에서 컨텐츠 누가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느냐가 되게 싸움이 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들이 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좀 환경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가요?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업무 환경이 좀 힘들었을 텐데 네네.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이 상태에서 좀 많이 좀 힘을 발휘되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향 모멘텀도 있고 또 BTS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앞으로의 좀 주가 상승 기대감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위직 스튜디오라는 이제 종목인데 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뭐 자회사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자회사가 레몽레인이랑 이제 전시회사죠. AMP 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일단 이 회사를 지금 코스닥에 지금 상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뮤직 스튜디오의 실적에 좀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네. 자회사의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세 편에서 네 편 정도 드라마 제작이 지금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 분명히 주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제가 활동이 많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좀 조인벤처를 컨텐츠 회사들과 좀 합작을 하면서 좀 IP에 관련된 경쟁력을 좀 많이 높이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최근에 이제 WNIP라는 좀 가칭을 써서 좀 조인벤처를 좀 어느 정도 세웠습니다. 이제 뭐 제작 회사죠. 재단 미디어라든지 Y랩, 그다음 고진학 ENT와 함께 공동 추자로 설립을 했고요. 분명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컨텐츠 관련된 부분, 좀 양질의 컨텐츠를 좀 어느 정도 수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확장성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익은 분명히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동사도 분명히 지금 컨텐츠 관련된 섹터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두 종목의 좀 공통점이 키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매니지먼트 업체 이쪽으로 알았는데 또 종합 콘텐츠 쪽으로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위즈익 스튜디오 마찬가지로 저 컴퓨터 그래픽 그쪽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역량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런 두 회사가 결국 그렇게 지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컨텐츠에 대한 시장, 경쟁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컨텐츠에 관련된 회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거기다 또 어떤 넷플릭스와 연관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익성이 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좀 네.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 팀장님이 선택하신 시장 공략주도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주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최근에 많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넷플릭스에서 좀 유의미한 좀 어떤 통계를 좀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탑 10이죠. 작품의 탑 10을 좀 공개를 했었는데 네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한국 작품이 한 대여섯 개 정도 탑 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예로는 일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끝났던 사랑의 불시착이 거의 지금 계속 유행을 하면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더 킹이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짝 좀 부진했지만 네네. 해외 수출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연 배우의 파워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6월 20일이죠. 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이제 또 새로운 드라마가 이제 나옵니다. 네네. 김수현 작품의 네.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나 이 드라마가 나옵니다. 네네. 이 드라마가 이제 6월 이제 20일부터 방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이제 어떤 수출에 대한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넷플릭스와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쵸. 최근에 넷플릭스가 좀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도 드라마가 좀 김수현 작품의 드라마 말고도 좀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아무래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넷플릭스 OTT 하면은 가장 크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좀 살짝 눌렸습니다. 네네. 살짝 눌렸지만 제가 볼 때는 외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 시장에 따라서 살짝 눌린 거지 종목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이 변하지는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좀 어느 정도 눌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초가에서 좀 더 들어가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시초가의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지금 제가 79,000원을 드렸고요. 일단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102,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분간 어떤 단기적인 것보다는 하반기까지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윙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길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일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항공이 임시 주주 총회를 여는데요.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매각 작업이 좀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임시 주총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자본 확충을 시도하는데 오늘 주총 결과가 또 인수 재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저희 굿모닝은 TV와 PC,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시청 가능하시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